이행강제금 마무리할 건데 여기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게 전통적 수단이 있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수단이 있다. 새로운 수단. 어? 전통적 수단, 새로운 수단. 그다음 전통적 수단 안에 가면 장래 의무의 확보 수단,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죄제. 어? 그다음에 여기 장래 의무의 확보 수단 안에는 먼저 의무를 상대방한테 명하고 명했으니까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해야겠지. 근데 안 해. 의무를 이행시키는 방법이 있고 얘는 급해. 의무를 명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또 성질상 의무를 명해서는 목적 달성할 수 없으니까 곧바로 해버려. 곧바로. 의무를 명하는 게 원칙인데 의무를 명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의무를 명하지 않고 하는 게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두 번째로 선생님 여러분 일단 이렇게 전장이라고 기억하라고 전장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이렇게. 응?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이게. 괜히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제일 중요해. 이렇게 강의 사 없어. 이 우리나라 최초 강의야. 몇 년 전부터 선생님. 다른 애들은 내 거 뺏긴 거다. 응? 전장의란 말이야. 뭐라고? 전장의.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행정기본법 30조에 요게 이제 행정상 강제란 말이야. 행정강제. 얘는 행정벌이라고 불러. 행정벌. 그래서 얘가 제재야. 얘가 제재라고 얘가. 물론 이제 제재는 얘보다 더 많아. 제재 처분은 굉장히 많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수많은 것들이 다 제재야. 얘만 제재인 게 아니라. 근데 얘하고 비교하면 얘는 제재가 아니고 얘는 제재라고 제재. 성격이 달라. 그래서 의무를 명하고 하는 걸 여러분 뭐라고 이거를 행정강제하는 행정상 강제 집행하고 요거는 의무 명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니까 즉시강제란단 말이야. 즉시강제. 근데 이제 우리 민법에도 강제 집행이 있어. 민사집행법 있단 말이야. 민사집행법. 그건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민사집행한단 말이야. 그때는 기본적으로 판결문이 필요해. 판결문이. 저당권 설정돼 있다 그러면은 등기부 등본 가지고 하면 돼. 그때는 판결 없이도 공적 장부가 있으니까 판결이 없이도 할 수 있지만 등기부에 기재가 돼 있지 않는 권리자라면 그때는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네가 권리자라는 것을 확인받아야 집행할 수 있지. 집행은 신속하게 이루어지거든. 집행관이 네 권리자 맞냐 이런 거 안 따져. 판사님이 이 사람 권리자로 준 거야. 판결문을. 그 판결문 가지고 신속하게 집행해버린다. 소송할 때도 1년, 2년 끌었는데 집행할 때도 1년, 2년 끌면 되겠어 안 되겠어. 굶어주고 채권자. 지금 남아있는 돈 5천만 원 있어가지고 5천만 원 가지고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고 있다가 승소하면 뭐 2억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걔 판결 나오고 집행하고 나더니 이미 돈 떨어져서 죽어버려. 여기 강제집행이 있고 즉시강제가 있는데 이제 우리 민사집행도 있으니까 여기는 공법상 의무 위반이야. 공법상 의무. 그래서 여기를 정확하게 하면 행정상 강제집행이야. 행정상 강제집행. 예. 그 다음에 요 안에 이제 들어가면 요 안에 강제집행 안에 지금 대리강제 있다고 그러잖아. 대리강제. 대집행,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강제 징수먼저 하자고. 강제 징수. 아시겠어요? 요 즉시강제하고 얘는 성격이 비슷해. 차이점은 의무를 명하냐 명하지 않냐가 차이가 직접강제다. 직접강제. 그래서 31조에 얘가 지금 행정기본법 31조에 얘를 규정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32조에 규정돼 있고 얘는 33조에 규정돼 있단 말이야. 얘는 왜 규정이 없어?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일반법이 있어. 이미. 행정대집행은 이 법이 규정하기 전에 행정대집행법이라는 무슨 법이 있어? 일반법이 있다고. 일반법. 그러니까 여기 행정대집행법에 뭐 규정이 딱 돼 있는데 뭘 30조에서 행정대집행이 뭐인지만 그냥 규정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국세징수법. 무슨 법? 국세징수법이라는 일반법이 있단 말이야. 일반법. 그러니까 얘는 여기 발언이야. 여기 발언. 그리고 얘가 일반법이니까 다른 법에도 막 대집행할 수 있다. 대집행할 수 있다. 대집행할 수 있다. 막 규정돼 있어. 그럼 여기 이제 대집행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이행강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지금. 아시겠어요? 대집행 쉬웠어? 한참 했잖아. 그거. 대집행에서 뭘 물어볼지 모른단 말이야. 문제를. 여러분 이행강제금 여러분 교재 이행강제금이 457페이지 있단 말이야. 457페이지. 두 번째 대리 강직 중에 강제집행 중에서 대집행 다음에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지난주에 했단 말이야. 그래서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에 불이행이 있을 때 하는 거고 얘는 대체적이 아니라 비대체적 자기 의무 또는 부자기 의무, 수인 의무. 그런데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오로지 대집행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그랬어. 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둘 중에 하나 선택적으로. 자, 이행강제금인데 457페이지에 이행강제금 이쪽은 사실 전부 다 직접적 강제수단이야. 직접 강제수단이고 얘는 그 이행하지 않은 의무를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뭐 돈을 부과하든지 압박을 가는 거야. 압박을. 그런데 다 직접적 수단이야. 이렇게 직접적. 근데 얘는 다 직접적인데 얘만 뭐야? 얘만 간접적 수단이란 말이야. 그래서 457페이지에 굵은 글씨 돼 있잖아. 개념의 셋째 줄에 간접적인
간접적인 강제집행수단이다. 응? 그 다음에 넘겨오게 돼 2번에 얘가 행정벌이거든요. 얘가 행정벌. 아시겠어요? 근데 이행강제금을 혹자는 얘를 뭐라고 부르기도 해? 집행벌이라고 부르기도 한단 말이야. 집행벌. 여기도 벌자가 들어가고 이거 벌자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사실은 집행벌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아시겠어요? 얘는 장래 의무 확보수단이고 얘는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니까. 그래서 가을 때 이 말 쓰지 말고 요 말 써라는 이야기야. 일부 몰직하는 교수들이 집행벌이라서 용어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 확보수단이고 행정벌은 여기 있잖아. 행정벌. 그럼 행정벌. 행정벌은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 행정형벌,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한마디로 행정형벌하고 질서벌의 차이는 얘는 범죄자고 얘는 범죄자는 아니고 질서를 위반하는 애야. 아시겠어요? 범죄, 질서 위반의 의. 그래서 질서를 위반했다고 해서 형벌을 때릴 수가 없어. 이 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때려, 과태료를.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지. 이 형벌을 규율하는 법은 미안하지만 형법이야, 형법. 형법. 형법에는 총칙이 있고 감론이 있어. 형법 총칙이 있고 감론이 있고. 이건 실체법이야. 이거는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냐,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냐. 범죄를 저질렀으면 유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무죄.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 건데 유죄야. 그리고 유죄라는 게 여기에 드러나지만은 얘를 이제 유죄니까 형벌을 가야 될 거 아니야.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는 그냥 형법에서 유죄니까 형벌을 가할 수 없어. 절차가 있어. 절차가. 그 법이 형사소송법이야. 그 법이 뭐라고?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야 돼. 재판을. 법관에 의해서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 의해서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확정지어야 형집행을 할 수 있어. 집행. 형집행.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는 애들은 다 뭐야 지금 사실은. 예외적으로 구속수사를 받은 사람은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재판 진행 중인 거고 만약에 유죄가 확정되면 교도소로 가거든. 구치소가 아니라. 그 사람도 집행 중이야. 형집행 중. 형집행 중이라고 아시겠어요? 형집행은 이제 검사가 하는데 법원의 판결 없이는 형집행 할 수 없어.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을 유죄라고 확정 지어야 국가가 형집행을 할 수 있고 그때 형을 집행할 때 형벌을 부과하는데 형벌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해. 법에서 이게 형벌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 이게 형벌이야 라고 딱 정해놨다고. 어느 법에서? 형법에서. 나중에 이게 이제 소송으로 하게 되면 형사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형사소송으로. 그러니까 형사소송 절차. 근데 우리는 지금 형사소송법 공부하는 게 아니라 행정법 공부하고 있다. 행정법. 근데 우리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얘를 비교하는 개념은 있어야 돼. 개념은. 무슨 행정법 공부하는데 형법 나오니까 형법, 형사법 다 하는 소리가 아니야. 근데 우리 행정법 공부하면서 아까 공법상 의무 위반하냐, 사법상 의무 위반하냐에 따라서 행정상 강제집행하는 거냐, 아니면 민사집행하는 거냐 이런 문제 노가 있어. 아시겠어요? 나중에 요거 할 건데 행정법을 공부할 건데 여기서도 선생님 형법 이야기 전체적인 구조는 잡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행정법은 잡법이야. 알게 모르게 이거 형법도 살짝 공부하고 막 그런 거야. 민소법도 사실 들어있어야 돼. 지금 다 말 안 하고 있을 뿐이야.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 주소 들어서 정답을 골라서 하면 되니까. 아시겠어요?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인데 행정벌에는 사실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이 있거든? 그리고 3번 와봐. 3번도 좀 제목이 이상하잖아. 제목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행정벌 안에는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이 있는데 3번 오게 되면 이행강제금과 형벌이 구비라고 했잖아. 2번하고 3번 그게 목차를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 사실. 아시겠어요? 무슨 말 알겠지? 그 다음 459페이지 오면은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 물론 이행강제금도 마음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으니까 법적 근거가 필요해.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을 좀 고쳐주라고 그랬지, 그지? 이제는 이행강제에 관한 일반 규정이 있다고. 무슨 법? 행정기본법 몇 조? 행정기본법 몇 조? 30조하고 31조. 30조는 개념 정의가 있고 31조에 그런데 행정기본법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은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행정기본법이 근거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은 여러 가지 법이 있어. 여러 가지 군데 요걸 위반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요걸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요걸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요걸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군데 규정이 돼 있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 이행강제금의 부과하는 법률하고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선생님 지난주에 잠깐 멈춘 게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단편적으로 이행강제금의 근거 법률에 대해서 책을 쓴 여기 공무원 선생들도 엉망진창이야 사실은. 데려와봐. 다 깨버릴 테니까. 개판 5분 전이야 그냥 전지전능한 것처럼 다 착각에 빠져 있는 거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이 아니라고 이 법은.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건축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법 많아. 여기 다 법에 각각의 법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의 실효성 확보사를 쓸 거 아니야.
군데 있다고 개별법, 각 개별법 흩어져 있지 이렇게. 그리고 옛날에는 그것뿐이었어. 그리고 공부는 했어. 일반법 규정이 없었어. 계속 문제가 있다라고 교수들도 다 의문점을 갖고 있다가 3년 전에 행정기본법 제정하면서 얘네들 여기 규정돼 있으니까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 규정한 거같아 규정. 아시겠어요? 그래서 459페이지에 2번 오면은 이행강제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지금은 고쳐라고. 일반 규정이 있다고. 무슨 법이? 행정기본법이. 그런데 행정기본법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이 아니니까 거기 나온 것처럼 건축법이라든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농지법이라든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국태경위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야 등. 그 법이 외울 필요 없어. 아시겠어요? 선생님 봐봐. 외울 필요 없어. 그런데 농지법은 좀 주의하라고 했다. 농지법. 왜냐하면 불복 절차가 다르니까. 농지법은 그냥 비송사건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다투게 돼 있어. 그래서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으니까. 응? 그래서 건축법 이런 게 오는 거 아니야. 그냥 농지법은 주의를 요한다고 했지. 그래서 농지법 왜 주의를 요하냐면 이미 설명을 했어. 거기 463페이지 나오잖아. 로마자 4번에. 권리구제 관련해가지고 구제순환에 있어서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 절차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한단 말이야. 나머지는 다 뭐냐? 나머지는 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알겠어요? 농지법상 이행강제금도 처분은 처분이야. 근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거기는 비송사건 절차법을 들춰오면 비송사건이라는 거 뭐냐면 사건에는 소송하고 비송이 있어. 그러니까 소송, 비송. 이건 비송이라면 소송이 아니라는 뜻이야. 소송사건. 소송이 아닌 사건. 이 법원에서 가급적이면 소송 안 하는 게 좋아. 판사가 무조건 네 둘이 치고받고 싸우고 변호사비 내고 터져라. 그것보다는 서로 간에 화해하거나 스스로 분쟁을 협의하에 사는 쪽으로 유도하려고 한다고. 그 유도를 많이 한 판사가 훌륭한 판사야. 어차피 소송하게 되면 이긴 놈 좋겠지만 이긴 놈도 힘들어. 돈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의미 없지. 사람들이 안 그래. 화가 나니까. 고야 고. 못 먹어도 고. 옆에서 돈 벌고 있는 사람이 변호사는 좋지. 여기 소송사건하고 피송사건인데 만약에 민사사건이 민사비송사건, 상사사건이 상사비송사건이 있나 봐 이렇게. 가사비송사건 이렇게. 상사비송사건. 사실 소송사건보다 비송사건이 더 많아. 소송으로 해결되는 것보다 소송하지 않고 해결하는 사건이 더 많다고 수없이. 근데 이것도 많아. 그래서 농지법도 이 중에 농지법도 있는데 이 농지법을 만들었을 때 농지법의 핵심은 그거야. 농사 짓지 않는 새끼가 땅 가지지 말라는 거야. 우린 토지 중에 농토가 중요해. 기본적으로 자급자족 하는 쌀이 필요하다고 쌀이. 그래서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더 이상 안 짓게 되면 이 사람 논 소유 못하게 한다고. 피치 못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람에 하더라도 법에서 몇 평까지만 딱 소유할 수 있고 나머지는 팔아라 한다고. 누구한테 팔아야 돼? 농사 짓는 사람한테. 아니면 농업 전문 경영인한테. 강제 징수 절차. 강제 징수 절차는 독촉하고 이제 이렇게 체납 처분 절차로 나뉘는데 아까 이게 독촉을 나왔단 말이야. 독촉을 한표로 시효 중단 사유기도 하다. 근데 이제 요 체납 처분 절차의 제일 첫 번째 절차가 압류고 두 번째 절차가 매각이고 세 번째 절차가 청산. 다른 말로 이렇게 충당이라고 충당. 그러니까 압류는 뭐냐? 압류 한자잖아. 압류는 이제 잡아놓는다는 뜻이야. 따라 잡아놓는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 재산에는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고 또 뭐도 있어 여러분? 채권도 있어. 채권. 부동산은 그냥 걔가 어디 돌아다니지 않아. 부동산은 토지하고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이야. 아시겠어요? 토지 위의 정착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이야. 건물. 그다음 수목. 안 도망가. 그대로 있어. 그대로.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자는 거기 안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라 등기부가 있어. 등기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여러분 보통 여기 지금 토지 위에 이 건물 지어져 있잖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 위에다 건물 지어 올리겠지. 안 그럴 수도 있어.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건물 지은 사람은 다른 사람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 땅을 이용한 거니까 공짜가 아니지. 공짜가. 나중에 계약 기간 끝나고 나서 토지 소유자가 야 건물 그거 다 철거해. 다 부숴야 돼. 우리는 토지하고 건물이 별개야. 별개. 아시겠어요? 자동차나 항공기 선박은 동산이지만 가격이 집보다 더 비싸. 아시겠어요? 동산이지만 거의 부동산이 중요해. 아시겠어요? 선박에도 등기가 있어. 자동차는 등기가 아니라 등록 원부가 있어. 등록 원부가. 그래서 여러분이 자동차를 샀다고 해서 여러분 소유자 아니야. 자동차 등록 원부에 소유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소유자야. 그러면 이건 동산이지. 이거 움직이잖아. 이렇게. 움직이잖아. 무빙. 움직이기 못하는 게 부동산이야. 부동산.
동자가 움직일 동자야. 자, 근데 부동산은 뭘 봐야 돼? 등기부를 봐야 돼, 등기부를. 자, 등기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잖아. 이 사람이 세금 체납하고 나서 국세청에서 압류 돌려고 하니까 어때? 잽싸게 이 부동산을 팔고 등기를 이전해 줘버려.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국세청이 압류 못해. 그 사람은 체납자가 아니잖아, 체납자가.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냈단 말이야. 금전을 납부해야 되는데 안 냈어. 보니까 얘가 가진 거는 돈이 없어. 가지고 있는 딸랑 말이야. 부동산 하나 있어. 근데 부동산은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없잖아. 어? 이걸 팔아야 되잖아, 팔아.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사이에 얘가 다른 사람한테 이걸 넘겨버릴 수 있어, 없어? 넘겨버릴 수 있어, 없어? 또는 넘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은행한테 저당권 잡혀놓고 등기해주고 돈 대출받을 수 있지. 그러면은 저당권자가 그 금액에서는 우선한다, 우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다른 곳으로 자기 재산을 이전시키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우리가 뭐라면 그걸 압류라고 그래. 뭐라고요? 압류. 그러니까 압류는 뭐냐면 처분 금지. 특히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세금을 체납하면 체납자. 뭐라고? 체납자의 재산을, 체납자 재산이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은행에 예금이 있을 수도 있어, 없어? 은행에서 예금 인출해버리면 그 다음에 모르지, 어디 감춰버리면. 은행에서 그 사람이 예금을 청구하더라도 주지 말아라. 지급을 정지시킨다고, 지급을. 통장에 대해서 압류할 수도 있어. 아시겠어요? 예금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도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도 있고, 선박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고, 항공기에 대해서 압류할 수도 있고. 압류. 부동산 압류, 동산 압류, 채권 압류. 아시겠어요? 압류는 내가 얘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얘 재산을 내가 팔 거라고. 근데 이미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면 이미 늦어버린 거잖아. 못 팔게 딱 붙들어 맺는 거, 붙들어 내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 같으면 압류는 등기부에 압류 사실이 기재가 돼. 압류 사실이. 법원에서 압류 결정을 한다. 재판에서 압류 결정하게 되면 법원의 압류 결정문이 송달이 돼서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여기다가 면접 몇일 재판 90일 타경 뭐뭐 해가지고 거기다가 압류 사실이 기재가 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살려면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등기부를 열람해야 돼. 열람해가지고 보니까 아이씨, 등기부가 화려해. A한테 대출을 해서 저당권 설정 있고 B한테 막 가압류 들어가 있고 막 아주 화려하다니까. 무궁화 삼천리야. 여러분이 매수인이 되면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깨끗해야 될 거 아니야. 권리관계가. 권리관계가 깨끗할 거야. 만약에 내가 이거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은행에 5억이 대출돼 있어. 그러면 내가 5억은 따안고 5억만 주면 되는 거야. 내가 5억 대출금을 따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압류, 처분 금지. 이 압류는 뭐냐면 결국 이 사람한테 처분을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권력적 사실행위야. 권력적 사실행위. 우리 지난 배웠잖아, 권력적 사실행위. 여기 독촉은 뭐야? 의사의 통지야. 우리 계고가 의사의 통지고 대지평 영장의 통지, 의사의 통지였지? 이건 뭐냐면 이제 쉬워, 팔아야지. 이게 내 전부 다 얘기 아니잖아. 내가 받을 돈이 2천만 원인데 10억짜리 아파트야, 10억짜리. 이걸 팔아. 누군가 사겠지. 세금을 안 냈을 때 파는 걸 우리가 그걸 공매라고 해, 공매. 여러분 경매란 말하고 입찰이란 말이 있어. 경매, 입찰, 공경매, 공경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독촉하고 압류하고 이게 매각 절차까지 와서 이런 물건이 부지기수지. 우리나라에 뭐 부동산 한두 개야? 부지기수지. 법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클릭하면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맨날 여기만 가지고 돈이 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싼 물건 있으면 사는 거야. 싼 거 있으면 사는 거야. 이렇게 팔든지 자기 가지고 있으면 그 매매 차익을 누리잖아. 세금 부담하고. 내가 이거 10억짜리인데 7억에 샀어. 세금 부담해야 되겠지. 나중에 12억에 팔았어. 또 세금 또 내야 되겠지. 취득할 때 취득세 내고 팔면 양도소득세 내고. 세금 다 냈던 1억이야. 내가 샀을 때 7억에 샀어. 팔 때 12억 샀어. 5억 벌었어. 세금 1억 내도 얼마 남아? 4억 남잖아. 잘 안 돌아가? 돈이 없으면 이런 생각을 못하지. 있으면은 이게 직업인 사람도 있다고. 뭐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악무하는데 결국은 내 돈 세금 금전 2천만 원이 국가가 받을 돈이 내가 안 내니까 조사해 보니까 이 재산이 5밖에 없단 말이야. 이동 못하게 압류한다고. 압류. 동산 같으면 이거는 여기에 압류 딱지가 없어. 압류 딱지가. 법원에서 붙여놔. 그러면 여러분 그 붙여놓으면 손대면 안 돼. 붙여놨는데 이게 움직이면 범죄야. 법원에서 이거 딱지 붙여놓으니까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이 없어. 떼가지고 아이씨 세모랑 차. 큰일 난다. 아시겠어요? 압류. 그다음에 팔아. 파는데도 절차가 있다. 절차가. 그냥
갑자기 팔아? 아니지. 매각길도 잡고 또 매수인이 매수한다고 해놔서 돈도 안 내버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도 부동산이면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면 동산 다 달라. 매각길차가. 우리는 자세하게 보자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해주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니까 밑바탕 한번 깔아주는 거 아시겠어요? 매각길에서 이제 누군가가 매수인이 나타나서 돈을 내. 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여기 세납자는 자기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10억짜리가 만약에 6억에 팔렸어. 근데 여기 매각 가는 과정에서 비용 들어, 비용. 그리고 이제 얘가 2천만 원인데 이건 순번인데 얘보다도 먼저 선순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누가 먼저 가져갈 건지 그 순번에 따라서 2천만 원 챙겨가는 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채권자가 있어서 6억 중에서 만약에 3억을 챙겨가고 얘가 2천만 원 챙겨가고 비용이 3천만 원 들었어. 그러면은 이제 얼마 남아? 6억에서 3억 5천 빼고 나면 6억 5천 남잖아. 2억 5천만 이제 이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 사람 2억 5천 가지고 뭐 다른 집 구해서 살아야지 뭐. 이도저도 아니고 채권자들이 엄청 많은 길바닥에 나가는 거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내가 가게 되면 여기 현금이 나올 거 아니야. 현금 가지고 2천만 원 안 낸 세금 충당한다는 뜻이 아시겠어요? 무슨 알겠지? 얘는 독촉은 스스로 내라고 하는 거고 안 내면 압류하고 팔아서 돈 들어오면 비용이나 이런 순서에 따라서 그다음 나한테 들어오면 여기 2천만 원 세금 충당한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압류, 매각, 청산, 독촉, 체납 처분 절차, 안내 처분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매각이 제일 시험에 시험 출제 포인트가 돼요. 아시겠어요? 다른 데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뭐 때에 따라서 압류를 물어본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냥 단행 문제로 다음은 국세 강제 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걸 고라라면은 1번, 2번, 3번, 4번 집은 아주 땡땡하게 다 물어보겠지. 근데 아까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 하나의 삽입증을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안 하면 이게 만만치가 않아. 아시겠어요? 즉시강제.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본질은 똑같아. 차이는 얘밖에 없어. 의무를 명하고 와서 하느냐, 의무를 명하지 않고 하는 거냐 차이밖에 없어. 알겠어요? 그런데 얘는 의무를 명하고 하니까 강제 집행이야. 얘는 즉시 강제고. 아시겠어요? 근데 얘하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아. 아시겠어요? 같이 실력 행사. 물론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다 권력적으로 실력 행사하는 거야. 아까 강제 징수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 실력을 행사하는 거고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해서 실력을 행사하는 거야. 신체 실력을 행사하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실력을 행사하건. 응? 여러분 가장 예지중지하는 게 여러분 몸뚱아리하고 여러분 알량한 돈 아니야? 사실은 사람의 신체나 뭐라고? 재산에 대해서 뭐라고요? 재산에 대해서 실력을 행사해서 의무 불이행 상태를 제거하는 거야. 제거하는 거. 그래서 이야기했잖아. 얘네들끼리 요 네 가지 중에서도 얘가 가장 강력한 거야. 얘가 가장 뭐라고? 강력한 거야. 자, 의무는 얘는 대체적 자기 의무. 여기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 수인 의무, 급부 의무. 얘는 금전급부 의무. 자, 여기는 따라해봐. 모든 의무. 사실은 대집행할 거에 대해서도 직접 강제할 수 있어. 굳이 하자고 한다면. 아시겠어요? 그러나 얘하고 얘 간의 관계에서는 얘가 더 강력해.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한테 마지막 쓰는 수단이야. 마지막 수단. 대집행이라는 수단을 써가지고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 대해서 목적 달성할 수 있으면 대집행해야 되지. 직접 강제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끼리도 얘는 같이 최후의 수단. 최후의 수단. 이걸 뭐라 해? 보충성. 마지막 수단. 근데 얘의 큰 장점은 어떤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직접 강제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모든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강제할 수 있다고. 아시겠어요? 근데 이 즉시 강제를 할 때에도 시간적으로 성질적으로 의무를 명해서는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급박한 위험 또는 급박한 장애 상태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의무를 명하지 않고 곧바로 실력 행사를 하는 거야. 실력 행사를. 그럼 여기는
실체법상으로도 지켜야 될 게 있고 절차법적으로도 지켜야 될 게 있어. 아시겠어요? 응? 절차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뭐냐면 같이 영장.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하거나 압수하거나 수색할 때는 영장 발부받아야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제 형사 절차에만 영장을 발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행정법 공부하고 있지? 우리 행정작용도 만만치 않아. 국민한테 여러 가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원래 이 영장주의는 우리 헌법에서 형사 절차와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 절차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냐? 예외 없이 모든 경우에 영장을 발부해야 되냐? 근데 이 즉시강제는 기본 전제가 급박하다고. 뭐라고? 판사님 영장 발부해 주세요. 그 사이 이미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이 영장이라는 건 사전 영장인데 사전에 영장 없이도 할 수 있어. 급박하니까. 다시 말하면 이 즉시강제는 급박하니까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이 돼. 영장주의의 예외가. 영장 없이도 할 수 있어. 근데 나중에 하고 나서 사후에 영장 발부하지. 사전에 영장 발부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자 위험의 급박성인데 위험의 급박성을 다른 말로 위험의 현재성. 위험의 현재성. 위험의 현재성. 같은 말로 뭐라 급박성. 영장주의. 같이 비례원칙. 그 다음 위에서 보충성. 같이 본충성.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극 목적. 적극적 목적을 위해서는 즉시강제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잘 봐봐. 실제법적 관계로는 네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현 비보소. 그 다음에 영장주의. 영장주의 절차법인데 요걸 여기다 딱 집어넣어. 현영 비보소. 위험의 현재성. 영장주의. 비례원칙. 보충성. 적극 목적이 아니라 소극 목적. 특히 적극 목적이라는 건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즉시강제 안 돼.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즉시강제할 수 있지만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즉시강제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같이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벌. 한 번 더.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벌. 근데 이 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가 같이 형벌. 하나가 질서벌. 근데 이 앞에다가 이제 우리 행정법 공부하니까 행정자 쓰면 행정형벌, 행정질서벌이 되는 거라고. 아셨어요? 근데 요 형벌인데 형벌은 만약에 범죄를 범하면 이 범죄에 대한 효과로 재판, 형사소송에서 재판한 다음에 형벌을 부과하는데 형벌은 딱 정해져 있어. 아셨어요? 형법에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형벌이 무엇인지를 어렵지 않아. 기억 먼저 해야지. 아시겠어요? 같이 사형. 범죄자를 죽여버린 거지 뭐. 우리 형법은 교수형이고 군형법은 총살이야, 총살. 아시겠어요? 같이 징역, 금고. 물론 무기징역도 있고 무기금고도 있어. 아시겠어요? 징역은 이제 교도소 안에 이걸 뭐라 하면 자유형이야. 같이 자유형. 얘는 이제 생명을 앗아가니까 생명형. 가장 얘가 이제 중한형이지. 범죄자를 죽여버려. 법정형에 사형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면 재판 과정에서 사형을 판사가 언도하면 형 집행을 사형하는 거야. 사형, 징역, 금고, 무기징역, 유기징역, 무기금고, 유기금고.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징역하고 금고의 차이점은 교도소 안에서 얘는 노역도 해야 돼. 노역 안에서 일해야 돼. 일. 아시겠어요? 얘는 노역을 하지 않아. 만약에 징역 10년이다 그러면 안에서 노역도 한다고. 만 10년 금고다 그러면 그냥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것이지 일은 하지 않아. 자, 그리고 안에서 노역을 하잖아. 그러면 나중에 돈 줘요. 교도소 출감할 때 일당 계산해가지고. 여기처럼 일당 많이 주는 건 아니고 법이 정한 일당, 그것도 해마다 물가에 따라서 연동시켜서 대통령령으로 인상해줘. 아시겠어요? 그래서 목돈 가지고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같이 자격 상실, 자격 정지. 얘네들은 뭐라 하냐, 명예형이야. 같이 명예형. 되면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어. 그 다음에 같이 벌금, 과료. 근데 이게 이제 벌금 순서가 벌금, 구류, 과료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 구류는 벌금보다는 가벼운 형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사실 이 구류는 자유형이야.
근데 우리 형법에서 순서가 징역, 금고, 구류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벌금, 구류, 과료로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구류는 벌금하고 과료는 재산형이야. 무슨 형? 재산형이지만 이 구류는 자유형이라고. 아시겠어요? 사실은 징역은 제일 적은 게 1월이야. 1개월. 한 달. 한 달에서 30년까지. 물론 이게 누범 가중되면 여기 50년까지도 갈 수 있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월까지 30일 넘어가면 징역이. 아시겠어요? 구류는 30일 미만 29일까지 사는 걸 구류라게 구류. 여러분 벌금 1,000만 원 낼래요? 29일 살래요? 그럼 29일 살겠어? 돈 있는 사람은 1,000만 원 내버리겠지. 돈 없는 사람은 아, 나 29일 때울게요. 때우면 안에 29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지. 뭐 까짓 거 어차피 베린 목숨 뭐. 그래서 벌금보다는 구류를 다 가볍게 본다고. 아시겠어요? 벌금은 제일 적은 게 5만 원이야. 5만 원. 아시겠어요? 5만 원. 과료는 5만 원 미만이야. 5만 원 미만. 그러니까 사형, 따라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순서는 구류, 과료지만 이렇게 써놓은 거 이거는 얘니까요. 아시겠어요? 벌금, 과료. 같이 과료. 얘는 과료가 아니라 뭐야? 과태료야. 과태료. 달라. 과료는 형벌이고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야. 같이 과료. 범죄자한테는 과료가 부과될 수 있어. 얘는 범죄자가 아니야. 그런데 형벌은 이렇게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가 있지. 근데 이 8가지 형을 뭐라 부르냐면 주형. 같이 주된 형벌. 그런데 이제 이거 주된 형을 때리면서 덤으로 부가해서 내린 형이 있어. 부가형이 있어. 부가형. 이 부가형으로 뭐가 있어요? 몰수. 몰수. 근데 이제 몰수 못하면 요 대신에 추징이에요. 추징. 몰수하고 추징은 개념은 다른데 이건 물건을 몰수해버리는 거야. 몰수 못하게 되면 그 물건의 가액을 추징한다. 아시겠어요? 몰수 추징도 형벌이야. 몰수 추징도 형벌인데 얘는 주형이 아니라 부가형. 같이 부가형. 그러니까 징역형 선고하면서 몰수할 수 있는데 몰수를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몰수 대상이 규정돼 있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몰수하고 추징은 다른 게 아니고 몰수 못하면 추징하니까 이렇게 같이 연결지어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형으로는 8가지, 뭐 부가형으로 이거 따로 부가형으로 2가지가 있어. 2가지가. 얘만 형벌이야. 얘만. 얘만. 이번에 형광펜, 양벌 규정, 형광펜, 양벌 규정. 양벌 규정도 시험 냅니다. 양벌 규정은 이런 거야. 이렇게. 개인 사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가 있고, 법인 사업자가. 예를 들면, 개인 사업자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예를 들면, 여기 인천 공경단 학원. 또는 뭐 술 한 모금. 여기 밑에 있잖아. 밑에 술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 술 한 모금. 여기는 예를 들면 뭐 주식회사 삼성전자. 이렇게 삼성전자. 요 삼성전자는 법인이야. 단체 아시세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대표이사도 있고, 뭐 전무이사도 있고, 뭐 상무이사도 있고,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저 밑에까지 있잖아. 이렇게. 여러 소방사도 있고, 소방교도 있고, 소방장도 있고 그러잖아. 이렇게. 여기는 누가 있냐면 사장님 있지, 대표이사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내가 내내치킨이야. 뭐라고? 또는 BHC, 교촌치킨. 내가 교촌치킨을 운영한단 말이야. 이렇게. 사장님으로. 배달하려면 오토바이 배달부가 필요할까? 요새 배민 말고 옛날에 직접 배달하니까. 그럼 종업원 고용할 거 아니야. 만약에 요 사장님이 사용하고 있는 이 종업원이 법을 위반해서 법을 보니까 형벌이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형이 선고할 수도 있고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어. 그럼 그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한 거야. 또는 어떤 의무를 위반했어. 그럼 그 종업원이 뭐야? 행위자야. 뭐라고? 행위자. 그 친구가 형벌을 부과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 그런데 행위자 말고 사장님도 여기도 요 대표이사부터 쭉 있는데 요 대표이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밑에 대리인도 있고 뭐 종업원도 있잖아. 한마디로 종업원이야. 얘도 회사의 직원이 법을 위반해서 얘가 책임지잖아. 아시겠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요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사장님 또는 여기는 사장님이 아니라 이제 법인이지. 이게 얘를 쓰면 회사도 이익을 보니까 잘못은 얘가 있는데 얘는 당연히 책임을 져. 얘 말고 얘도 처벌하거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냐? 양빵으로 때릴 수 있냐 이거지. 양빵으로. 응? 양벌 규정 있어요. 양벌 규정. 종업원도 때리고 사장님도 때릴 수 있냐 이거지. 같이 양벌 규정. 원칙은 안 돼. 원칙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잘못한 놈이 책임자다. 알겠어요? 그래서 종업원 이외에 행위자 위에 종업원 일을 하게 되면 종업원은 봉급받지만 사장님도 종업원의 노력에 의해서 돈을 벌잖아. 아시겠어요?
그 사장님도 벌칙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규정이 있으면. 근데 사장님이 종업원의 관리 감독을 충실히 다 했어. 예전에는 안 따지고 얘가 잘못하면 무조건 자동방으로 사장님이 책임졌어. 이게 그냥 무과실 책임이야. 뭐라고? 근데 헌법재판소가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사장님이 관리 감독을 다 했으면 사장님이 면피할 수 있어. 첫 번째, 양벌 규정이 있어야 행위자 이외에 회사나 사장님을 처벌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사장님이 종업원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다 했음을 입증하면 사장님은 책임을 면할 수 있어. 근데 관리 감독을 충실히 못하면 종업원만 누구도 사장님도 벌칙을 받을 수 있다고.